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학사 독서 2-2에 있는 독서의 방법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의 방법 중에서 오늘 사실적 읽기의 제재, 지혜롭고 행복한 집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제재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감상적, 창의적, 주제 통합적 읽기 방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독서 읽기 방법, 사실적 읽기 이런 것을 구분하는 문제가 한 문제 나와요. 그리고 당연히 제재는 이제 내용 중심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이 내용 중심을 파악할 때 설명 방식 무엇이 사용되었는지 한 문제가 나옵니다. 정의, 예시, 대조, 분류, 인과 이런 것을 묻는 문제가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적 읽기이기 때문에 각 문단의 중요도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그럼 각 문단의 중요도는 우리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어떤 글 텍스트가 있다면 작자는 그 글을 독자에게 그죠? 읽힐 목적으로 글을 쓰는데 이 글 지혜롭고 행복한 집 한옥은 갈래가 설명문이에요. 그럼 설명문을 쓰는 목적은 독자에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즉 정보를 전달하고자 쓴 글이겠죠. 그러면 그 정보 전달의 대상이 뭐고 그 대상의 어떤 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건데 대상의 어떤 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이 대상의 어떤 점이 뭐예요? 중심 내용이 되는 거고 이 대상의 어떤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런 내용 전개 방식, 설명 방식을 쓸 거예요. 그러면 대상의 어떤 점, 이게 바로 뭐라고요? 중심 내용의 주제이니까 주제와 관련된 문장은 중요도가 높은 거고 주제와 관련되지 않은 것은 중하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본문 보면서 이 학습하도록 하고요. 자, 먼저 사실적, 추론적, 감상적, 비판적 읽기의 방법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사실적 읽기, 이런 다양한 읽기의 방법과 학습 목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사실적 읽기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자, 사실적 읽기는 중심 내용과 주제, 글의 구조, 전개 방식 등을 사실적으로 파악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중심 내용이 뭔지, 주제가 뭔지,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이 무엇인지 물을 거고, 그러면 사실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사실적인 내용, 즉 표면에 드러난 내용, 즉 내용 일치 문제를 주로 내겠죠. 그렇죠? 그럴 때 중심 내용은 무엇인지, 주제는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추론적 읽기는 뭐예요? 글에 나타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읽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글에 나타나지 않은 주제나 목적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36.5도 인간의 경제학이라는 제재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럼 비판적 읽기는 뭐냐면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정보에 문제가 없는지, 적절한 내용인지, 표현 방법은 적절한지, 숨겨진 의도와 사회문화적 이념이 적절한지 이런 것을 판단하면서 읽는 것, 이것을 우리는 비판적 읽기. 그래서 이 비판적 읽기는 글을 비판한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글쓴이의 관점이나 생각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며 읽는 것을 우리는 비판적 읽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 감상적 읽기는 뭐예요? 감상이니까 글에서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아서 이를 바탕으로 어떤 즐거움과 깨달음을 주는지를 파악하면서 읽는 게 감상적 읽기의 방법이고요. 창의적 읽기는 그래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 그러니까 창의적 읽기는 뭐냐면 글에 어떤 제재가 있으면 그 제재에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그 제재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즉 방안을 찾으며 읽는 방법을 우리는 창의적 읽기라고 하고요. 주제 통합적 읽기는 제재나 혹은 주제 등이 같은 텍스트 2개 이상을 놓고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형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며 읽는 것을 우리는 주제 통합적 읽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배울 것은 사실적 읽기예요. 그래서 문제는 사실적 읽기의 방법, 이 글을 읽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혹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이 단원의 학습 목표를 보니까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 전개 방식 등의 사실적 내용을 파악해 본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문제는 이것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요약하는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글에 나타난 정보에 대한 문제. 모두 다 이제 사실을 판단하는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자, 다음 60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사실적 읽기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사실적 읽기라는 것은 글에 드러난, 표면에 드러난 의미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적 읽기라고 하죠. 이런 사실적 읽기는 다른 어느 읽기 방법보다 선행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사실적 읽기가 되고 난 다음에 창의적 읽기, 비판적 읽기, 추론적 읽기, 주제 통합적 읽기가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중심 내용과 주제는 어떻게 파악하냐? 문단을 이루고 있는 문장들의 중요도를 매긴다. 그러면 이 중요도를 매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텍스트 전체를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구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주제는 무엇에 관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무엇의 어떤 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파악하며 있는 것이 사실적 읽기의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이 단원에서 학습 목표로 삼은 것이 문단 차원에서 중요도를 평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문단에서 9문단까지 있는데, 자, 1문단은 화제를 제시하잖아요. 그런데 이 화제가 작가, 즉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다, 즉 주제와 가깝다. 그러면 얘는 이 문단의 중요도는 상이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그렇게 나타나고, 이 문단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하고 싶은 말이 만약에 주제다, 그러면 얘는 중요도가 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세 번째 문단으로 이어지는데, 이 주제의 원리나 방법이나 혹은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중요도가 뭐가 되겠어요? 중요도는 중이 되고, 만약에 어떤 대상의 원리, 방법,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했어. 예시가 사용됐어. 그럼 얘는 중요도가 하가 되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각 문단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맺은말에서는 요약하고 정리하죠. 그럼 요약 정리는 뭐예요? 중요도가 상이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될 테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 주제와 관련된 것이다. 상. 그 주제를 설명하는 원리, 방법, 과정에 들어있다. 중요도 중.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설명한다. 하. 그 다음에 요약 정리한다. 상. 그래서 글은 설명문일 경우에, 글의 구조는 설명문일 경우에는 처음, 중간, 마지막으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화제를 제시하는 게 물론 처음이 될 거고,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이제 중간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중간. 그 다음에 맺은말, 요약 정리가 맺은말,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설명문의 구조라면, 논설문은
필자의 주장을 주관적으로 나타낸 글이죠. 그래서 이런 글들은 구조가 머릿말, 본문, 맺은말, 아니고 설명문이 머릿말, 본문, 맺은말. 그래서 머릿말을 처음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본문을 중간이라고도 하고요. 맺은말을 마지막 혹은 맺은말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이제 설명문의 구조라면 논설문의 구조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논설문은 서론, 본론, 결론이고 설명문은 처음, 중간, 마지막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내용 전개 방식, 사실적 읽기에서 꼭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내용 전개 방식을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잠깐 해보고 갑시다. 정의라는 것은 무엇은 무엇이다라는 그 용어의 개념을 정리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 정의는 어떤 대상의 범위를 규정짓거나 개념을 명제의 형식으로 진술하는 설명 방식이다. 그래서 무엇은 무엇이다 라는 형태를 띠고 있고요. 비교는 차이점을 밝히는 거고 대조는 공통점을 밝히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고요. 예시는 사례를 들어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 그래서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진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우리는 예시라고 하고요. 분류는 어떤 대상들의 생각을 공통적인 특성에 근거하여 구분짓는 방법을 분류라고 하고, 분석은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전체를 이루고 있는 어떤 대상을 구성 요소나 부분들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 다시 말해서 구체적 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추는 두 개의 사물이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근거를 들어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방법, 유추라고 하죠.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와 부분적인 구성 방식을 파악하면 우리가 주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 하나의 글을 읽고 나서 자신의 말로 요약하고 종합 재구성하면 글 전체를 이해하기가 쉽죠. 그런 방법 중에 삭제가 있고 조정이 있고 재진술이 있다. 삭제는 없는 문장을 그죠? 삭제하는 거고, 조정은 내용의 순서를 또 바꿀 수도 있고요. 재진술은 일반화하는 거예요. 어떤 사실을 이제 자신의 말로 일반화한다. 이것을 우리는 재진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풀어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스스로 풀어 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본문 제재활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롭고 행복한 집 한옥이에요. 그러니까 한옥을 긍정하고 있네요. 제목에서부터 느낄 수 있죠. 이 소단원의 포인트 학습이 뭐냐면 내용의 평정도는 뭐죠? 중요도예요. 상중하에 따라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구분하는 활동이 시험에 나오는 거고, 글의 구조적 특징. 그래서 글의 구조가 첫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의 관계는 뭐니,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의 관계는 뭐니, 이런 게 글의 구조적 특징이죠. 그리고 글의 구조가 얘는 설명문이니까 처음, 중간,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데, 자, 처음에 해당하는 단락이 뭐니? 1문단이야. 마지막에 해당하는 단락은 9문단이야. 그런데 중간이 이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인데, 자, 이 글은 중간을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왜? 지혜롭고 행복한 집 한옥이 왜 가치 있는지를 과학적 원리를 근거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과학적 원리를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이제 글의 구조를 나누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글을 요약할 때는 반드시 포함해야 할 단어, 즉 내용을 파악한대요.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단어는 그런 뭐겠어요? 주제가 되겠죠. 그죠? 필자가 하고 싶은 말, 주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문단 읽어보도록 합시다.
처음 부분이에요. 머리말. 흔히 사람들은 한옥을 친자연적 건축물이라고 말한다. 친자연적이라는 말에는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심리적 안정감이나 미적 쾌감을 준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니까 한옥을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왜요? 친자연적 건축물이기 때문인데, 이 친자연적이라는 말에는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서 심리적 안정감이나 미적 쾌감도 준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한옥이 자연에서 취한 자재를 활용하고 또 자연 채광, 빛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옥을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미적 쾌감을 주는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라고 하면서 역접의 조사를 썼어요. 그런데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나올 것임을 예측할 수 있네요. 친자연적이라는 말에 생활하기 불편하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여기는 이들도 있다. 그러니까 이 친자연적이라는 말은 심리적 안정감이나 미적 쾌감을 주고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긍정적이야. 그런데 생활이 불편해라는 부정적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한옥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 생활하기 힘들기 때문에 생활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러나는 일반적인 통념을 밝히기 위한 그러나였다면, 여기서 그러나는 화자가 아니고 필자네요.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한 그러나 강조. 그러나 여기서 이는 뭐예요? 한옥이 생활하기 불편하다는 말, 이것은 한옥을 깊이 있게 알고 있지 못한 데서 나오는 편견이다. 그래서 한옥에 대해서 사람들은 편견을 갖고 있어. 한옥에 대한 편견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통념이야. 통념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이 1문단에서는 한옥에 대해 가지고 있는 통념 혹은 편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창문이 안 열리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들의 불편함이 화제이다. 자, 1문단에서 필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한옥이 친자연적이라고 말해. 그런데 그 말에는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이나 미적 쾌감을 줘. 그래서 긍정적이지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생활하기 불편해 라는 통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옥을 제대로 깊이 있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편견이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문단에서는 왜 한옥이 생활하기에 불편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네요. 자, 그러니까 1문단에서 통념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반박으로 이어지는 거겠죠. 자, 요즘 창문이 안 열리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의 불편함이 화제이다. 그러면 창문이 안 열리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은 무엇과 대조를 이루는 거죠? 한옥과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아까 한옥은 친자연적 건축물이라고 했으니 이 초고층 주상복합은 그렇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대표적인 친자연적이지 않은 건축물이 되겠죠. 자, 자연 환기가 봉쇄되어서 친자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기가 봉쇄되었다. 그러니까 환기를 할 수가 없다. 자, 사람에 비유하자면 1년 내내 두꺼운 옷을 잔뜩 입고 여름에는 그 속에 에어컨을 집어넣는 격으로 이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은 친환경적이다. 친자연적이다. 다른 말로 인위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비유라는
내용 전개 방식을 사용했어요. 뭘 비유한 거예요? 이 초고총 주상 복합을 1년 내내 두꺼운 옷을 잔뜩 입고 있는 것과 같다 라고 말했죠. 자, 다음 내용 계속해서 보면 더운 여름에는 얇은 반소매 옷 하나만 입고 추운 겨울에는 두꺼운 옷 여러 개를 입는 것이 상식이죠. 이게 뭐야? 친자연적인 거야. 집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상식과 이치를 따르면 돼. 그런데 여름에는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사방에서 바람을 시원하게 받으면서 열을 식힐 수 있어야 해. 이것이 바로 한옥인데 이 한옥은 여러 과학적 방식을 활용해서 집안 가득 시원한 바람을 맞아들여 잘 흐르도록 해. 이것이 뭐예요? 통해 원리라는 거예요. 이 통해 원리가 바로 이 글의 핵심어가 되는 거네요. 그런데 이 주옥고 초고성 주상 복합 건물은 이런 통해 원리를 봉쇄했어 라고 말했어요. 자, 통은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 통풍, 환기, 수능과 같은 말로 한옥은 통의 원리를 구현하는 건강한 집이다. 이게 이제 필자가 강조하는 거죠. 자연의 원리를 잘 지키는 것이니 곧 자연적인 것이다. 자, 그러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한옥은 친자연적인 통의 원리를 따른 건축물이다. 즉 중심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도로 볼 때 뭐가 돼요? 상이 되겠네요. 중요도, 상,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니까. 자, 그래서 이 문단은 지금 한옥의 통해 원리를 구현한 첫 번째 방식 거시기후를 이용한 바람길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다음 문단 4문단 봅시다. 대부분의 한옥 안채는 나오니까 뭐야? 이 바람길을 한옥에서 어떻게 구현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건가 봐요. 대부분의 한옥 안채는 중문에서 앞마당을 통해 대청 뒷문으로 불어나가는 바람길을 갖추고 있다. 이제 바람이 통하는 길이 안채, 첫 번째, 두 번째, 중문, 마당, 대청, 뒷문으로 바람길을 놓았대요. 그리고 사랑채는 대부분 방을 혹겹으로 배치한 개방적 구조다. 그러니까 사랑채는 개방적 구조고 안채는 폐쇄적 구조다. 그러니까 여기 설명 방식 대조가 사용되었네요. 바람길을 내기가 쉽다. 뭐가요? 사랑채는 혹겹으로 되어 있어서 바람길을 내기가 쉬운데 안채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창이 보통 방의 앞면과 뒷면에 서로 마주보고 있어서 이것만 열면 바람이 숭숭 잘 통한다. 뭐가요? 사랑채가요. 그죠? 사랑채는 비교적 바람길을 내기가 쉬워. 이게 사랑채예요. 그러나 집안의 가장 안쪽에 있는 안채는 사랑채에 비해 폐쇄적이어서 여름철에 바람을 집안까지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한 일 처리가 필요해. 좀 더 조심해야 돼. 고려할 게 많아. 앞마당을 중심으로 여름에 부는 바람의 방향을 고려하여 무엇을 중심으로? 앞마당을 중심으로 고려하여서 여름에 부는 바람의 방향을 고려하여 중문을 남쪽에 대청을 북쪽에 이루었다. 자, 이런 것은 이제 세부 내용 파악으로 내기 아주 좋은 그런 내용이네요. 대청 뒷면에는 나무창을 설치했어. 그래서 이 창은 바람길을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더운 여름에는
중문과 대청, 뒷면의 창을 모두 여는 순간 단번에 바람길이 만들어진다. 여기 지금 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바람길을 만드는 거. 이 바람길은 뭘 이용한다? 거시기후, 계절과 같은 큰 시간 단위를 이용하는 건데 그 중에서 뭐예요? 안채. 안채는 이제 폐쇄적이기 때문에 바람길을 만드는데 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그럴 때 더운 여름에 중문으로 시작해서 대청, 중문에 시작해서 대청 뒷면의 창을 모두 열어. 그러면 바람이 아주 잘 통하는 통해 원리가 적용이 돼. 반면에 추운 겨울에는 나무 창을 닫으면 대청 뒷면 완벽하게 막혀서 매서운 겨울의 북서풍, 겨울에 부는 바람 북서풍. 자, 그래서 사문단에서는 한옥에서 바람길을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그 중에서도 안채와 사랑채를 대조하여서 설명했고 또 여름과 겨울의 바람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대조하여서 설명하고 있네요. 지금 우리 뭐하고 있습니까? 통해 원리를 구현한 한옥의 구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방법, 거시기후를 이용한 통해 원리. 그 통해 원리는 바람길을 만드는 거야. 바람길. 그 바람길을 만드는데 사랑채와 안채는 그 바람길을 만드는 방법이 달라. 사랑채는 폐쇄적이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되는데 앞마당에서 중문을 남쪽에 대청을 북쪽에 두고 대청 뒷면에는 나무창을 설치했어. 이 나무창은 여름에 열어두면 바람이 들어와.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고 겨울에 닫아두면 겨울에 혹독한 추위 북서풍을 막아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5문단을 봅시다. 그러면 이 문단의 중요도는 뭐가 돼요? 구체적인 통해 원리를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난이도는 중이 되겠네요. 다음 5문단. 정여창 고택 안때문에 서보자. 내가 안때문에 들어온 바람이 된 것 같다. 그만큼 시원하다는 거죠. 그죠? 중문을 통과한 나는 앞마당을 지나 중문 1 앞마당 지나 이 바람길 순서죠. 대청을 타고 올라 뒷창으로 빠져나가는 바람 여행. 여기서 뒷창을 사문단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무창이라고 했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바람의 이동의 방향은 중문을 시작해서 앞마당으로 들어오고 대청 지나고 대청 뒤에 있는 나무창에 있는 뒷창으로 나간다 라고 했어요. 이처럼 바람길 한가운데 있으면 자연의 고마움 속에 여름 더위를 참아낼 수 있다. 활짝 열어젖힐수록 바람길은 신장로가 나듯 명쾌하게 뚫린다. 나듯 그랬으니까 비유를 통해서 이제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거시기후를 활용한 바람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정여창 고택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네요. 이 길을 따라 한반도의 여름 대표 바람인 남동풍, 여름 바람은 남동풍, 겨울 바람은 북서풍을 관통해서 그 속을 시원스레 훑고 지나간다. 그래서 여기는 중요도가 뭐가 되었어요? 예를 통해서 설명 대상에 이 예를 돕고 있으니까 중요도는 하가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처음과 중간 1까지 했죠. 그래서 이 글의 구조는 처음, 중간 1, 중간 2, 그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처음 부분에서는 이 한옥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을 제시했고 중간 1에서는 그 편견에 대한 반박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중간 2는 아직 안 했죠. 중간 1에서 2문단에서는 반박, 2문단에서 반박, 그 다음에 3문단에서는 통해 원리를 구현하는 방법 첫 번째, 그게 뭐라고요? 거시기후를 활용한 바람길.
그리고 그 바람길의 효과 한여름에도 집안이 시원해진다. 그리고 이 바람길을 구체적으로 바람길을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이 바람길은 앞마당에서 중문에서 앞마당을 통해서 이 앞마당을 통해 다시 대청으로 이 대청에서 다시 뒷문으로 이어지는 바람길을 이용한다. 사랑채에는 개방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문만 열어도 시원한 바람을 통하게 할 수 있지만 안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세심한 일처리가 필요한데 중문을 남쪽에 보고 대청을 북쪽에 둔 것이 그 세밀한 처리이다. 그리고 대청 뒷면에는 나무창을 설치하여서 바람길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사례로 정여창 고택 안대문을 보면 알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봤고요. 여기 문제도 풀어보시고 다음 단락 6문단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문단은 중간 이 부분으로 통해 원리 두 번째 방법을 소개할 거예요. 한옥에서 통해 원리를 구현하는 두 번째 방법은 미시기후를 활용해서 마당에 찬 공기 주머니를 만드는 것이다. 아까 첫 번째 방법은 거시기후로 계절과 같은 시간이 큰 단위를 이용하는 것이고 미시기후를 이용하는 것은 찬 공기 주머니를 만드는 것이래요. 아까 거시기후는 바람길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미시기후는 찬 공기 주머니를 만드는 것이래요. 자, 미시기후란 숲과 산세, 지세, 물길 등 각 집을 둘러싼 개별적 상황에 따라 나타내는 구체적인 기후 현상이다. 그래서 정의의 방식으로 미시기후에 대해서 설명해줬고요. 도시에서의 도로나 빌딩, 농촌에서의 배산 임수는 미시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자, 그러니까 이 미시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한마디로 뭐다? 건물의 위치, 그 건물이 어디에 위치했냐, 배산 임수냐, 아니면 도시냐, 도로냐, 빌딩이냐, 이거에 따라서 미시기후를 활용한대요. 그러면 배산 임수는 뭡니까? 집 뒤, 산을 등지고, 물, 바다나 강물을 바라보고 있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뭐라고요? 미시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시기후는 건물의 위치가 중요하다. 그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제 이 미시기후는 뭘 활용해요? 그죠? 이런 그 주변에 이 건물이나 자연의 위치를 활용해서 뭘 만든다고요? 찬 공기 주머니를 만드는 게 미시기후를 활용하는 통해 원리라고 하네요. 자, 한옥에서는 마당을 비워서 앞마당에 찬 공기 주머니를 만드는 방법을 미시기후를 활용한다. 자, 그러면 미시기후를 활용하는 것이 찬 공기를 만드는 것인데 한옥에서는 찬 공기 주머니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바로 이렇게요. 마당을 비워서요. 그래서 마당을 비워서 앞마당에 찬 공기 주머니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제 미시기후를 활용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통해 원리를 적용한 것, 그러니까 얘는 중요도가 상이 되겠네요. 그럼 다음 문단에는 아까 중간 1 통해 원리 1에서 거시기후를 사용한 바람길 소개한 다음에 원리를 소개한 다음에 그 방법을 소개했죠. 그럼 여기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죠? 찬 공기 주머니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도는 중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찬 공기 주머니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하나, 이 찬 공기 주머니는 뭘 말해요? 찬 공기를 담아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진짜 공기 주머니를 만드는 것이 아니므로 뭐의 방식? 비유의 방식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유의 설명 방식. 그럼 찬 공기를 만드는 방법.
질문단 봅시다. 찬 공기 주머니를 만드는 방법. 자, 기체나 액체가 부분적으로 가열되면 가열된 부분이 팽창하면서 밀도가 작아져서 위로 올라간대요. 그리고 위에 있던 밀도가 큰 부분은 내려오게 된대요.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면 기체나 액체가 전체에 고르게 가열되는데 이것을 대류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정의의 개념을 사용했네요. 정의의 설명 방식을 사용했어요. 자, 그러면 기체나 액체가 부분적으로 가열된다는 것은 왜 가열돼요? 에너지 때문에 가열이 되겠죠. 이 에너지는 어디서 나와요? 햇빛, 그죠? 여름의 햇빛, 빛, 햇살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햇빛을 받으면 기체나 액체가 가열이 되고 그 부분이 팽창하고 밀도가 작아져서 위로 올라가. 그러면 위에 있던 밀도가 큰 것은 내려와. 그러면서 고르게 액체나 기체가 가열돼. 이것을 대류라고 한다. 자, 한여름 한옥의 마당에는 대류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마당은 조금 그래도 이제 면적이 넓은 곳이니까 거기에 햇볕을 받으면 가열된 부분이 팽창해서 밀도가 작아져서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던 밀도가 큰 것이 내려와서 이제 공기가 이렇게 순환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당의 공기가 열을 받아 더워지며 위로 올라가. 이것을 우리는 복사열의 원리라고 하죠. 그래서 한여름에 이렇게 빛을 받아서 열이 위로 올라가면 마당은 거의 진공과 유사한 상태가 돼. 그러면 진공과 유사한 상태가 뭐죠? 진공 상태, 열이 없는 상태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진공, 열이 없는 곳을 채우기 위해서 바람이 불어와. 그러면 이 바람은 열 에너지가 없는 바람이야. 이것이 바로 바람이 찬바람이 한여름에 마당에 찬바람이 불어오는 이유가 되겠네요. 이때 바람은 중문으로 들어가니까 바깥마당에서 대류의 원리와 복사열의 원리에 의해서 진공 상태가 되면 그곳으로 찬바람이 불어와. 그러면 그 찬바람이 어디로 가요? 중문, 그러니까 바깥 대문 안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찬바람이 중문을 통해서 그리고 대청 뒤에 오는 바람도 들어오는데 이 두 가지 바람은 모두 찬 것이야. 밀도가 큰 공기라는 거죠. 찬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고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 이때 위로 올라가는 것은 밀도가 작아진 것이고 밑으로 내려오는 것은 밀도가 큰 공기. 밀도가 큰 공기는 즉 찬바람이란 얘기죠. 그래서 둘 가운데 찬 것은 대청 뒤에서 부는 바람이다. 그러면 대청 뒤에서 부는 바람이 왜 더 찰까요? 이제 마당을 통해서 뭐예요?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섞였단 말이에요. 대류의 원리에 의해서. 그러면 그것이 이제 중문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대청 뒤에서는 찬바람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대청 뒤에서 부는 바람이 더 찬바람이 되겠네요. 더 시원한 바람. 대개 대청 뒤에는 숲이 있는데 이 숲에서 찬바람이 들어오죠. 이곳에 찬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한옥을 숲 앞에 짓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니까 숲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을 집 안으로 들이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한옥을 지을 때 지켜야 할 하나의 불문율 같은 것이 있었대요. 불문율은 뭐예요? 이제 관습화된 법률이겠죠. 법. 그것이 바로 대청 근처의 집 주변에는 나무를 심지 말라는 것이요. 이 나무가 숲에서 들어오는 바람을 막기 때문이겠죠. 대청에 너무 가깝게 나무가 있으면 바람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기 때문이에요. 또한 담을 낮게 했어요. 담이 낮으면 역시 바람의 흐름을 받아들일 수 있죠. 담이 높으면 바람의 흐름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통의 원리 두 번째. 자, 질문단을 정리해 보면 통의 원리 두 번째는 미시기후를 활용한
찬 공기 주머니를 만드는 것이야. 그것은 대류의 원리와 복사열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인데, 자, 마당에 뜨거워진 공기, 그 다음에 대류,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차가워진 공기가 이제 중문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대청 뒤에 있는 창에서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를 순환하는 거죠. 순환시키는 건데, 이때 대청에서 들어오는 찬 바람, 찬 공기를 아주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대청 주변에 나무를 심지 않는 것이고 담을 낮게 하는 것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통의 원리 두 번째, 찬 공기 주머니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했고요. 다음 문단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중요도가 중이 되겠고, 다음 문단 8문단, 이렇게 마당에 들어온 찬 공기를 계속 머물게 하는 데는 또 어떤 원리가 숨어 있냐. 그것은 바로 지붕의 처마가 큰 기여를 한다는 거예요. 지붕의 처마가 그럼 어떤 기여를 할까요? 자, 관가정의 안채마당은 아까 예를 들었던 관가정 통의 원리를 이용한 통의 원리 중에서도 아까 사례를 든 건 통의 원리 중에서 바람길을 만드는 건데요. 그 바람길을 만드는 건 처마가 아주 큰 역할을 해요. 관가정의 안채마당은 폭에 비해 지붕 처마가 많이 돌출되어 있는데, 이는 앞마당으로 흘러들어온 찬바람. 어디에서 들어온 거죠? 이 찬바람은 대청 뒷문에서 오래 잡아두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앞으로 돌출된 지붕 처마는 앞마당에 형성된 공기 덩어리의 흐름에 영향을 주어서 마당 안에서 위로 향하는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위로 향하는 것이니까 더운 공기를 빼주겠죠. 그래서 그 결과로 아직 데워지지 않은 찬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다. 그러니까 찬 공기를 오래 머물도록 하는 거죠. 찬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그러니까 찬 공기를 머물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찬 공기 주머니가 되는 거죠. 자, 한옥의 안채가 특히 여름에 서늘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야. 이것은 뭐야? 돌출된 처마 지붕 때문이야. 자, 그러면 여기를 지금 다시 정리해 본다면, 미시기후를 활용한 찬 공기 주머니를 만드는 방법은 대류의 원리와 그 다음에 복사열의 원리를 이용한 거야. 그래서 마당에서 더워진 공기가 밀도가 작은데 그것이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던 밀도가 큰 공기, 그것은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 공기가 어디로 들어가요? 중문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대청 뒤쪽에 있는 나무창에서 아주 찬바람이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온 바람을, 이 찬 바람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지붕에 돌출된 처마가 잡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도 이 찬 공기 주머니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중유도 중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단인데,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 그림이 지금 한옥인데요. 봐봐. 이 바깥쪽에서 이제 바람이 들어오겠죠. 그럼 여기는 앞마당이 되는 거죠. 앞마당이 되고, 이 처마가 돌출이 되었다. 이렇게 약간씩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대청, 여기 대청을 통해서 들어온 찬바람이 빨리 나가지 못하게 잡아주고, 여기는 이제 중문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바깥마당에서는 대류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공기가 섞이는 거예요. 찬 공기와 이제 더운 공기, 그렇죠? 햇빛을 받은 더운 공기가 이제 요 중문으로 들어와요. 그래, 이것도 이제 아주 더운 공기는 아닐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가장 찬 공기는 요 대청에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찬 공기를 오랫동안 잡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돌출된 처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단 봅시다. 우리 조상은 한옥의 통해 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죠. 한옥에는 여름철 시원한 바람이 거침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바람길을 내었어요. 이게 이제 거시기후를 활용한 거고요. 또 마당을 비워 시원한 바람이 마당에 들어오도록 했어요. 이게 미시기후를 활용한 찬 공기 주머니를 만드는 원리죠. 그렇게 들어오도록 하고 지붕의 처마를 이용해서 들어온 바람을 머물도록 했어요. 자, 돌출된 처마. 이처럼 우리 조상은 슬기롭게 자연을 거스르지도 않으면서 살기 편한 집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한옥이 갖는 진정한 친자연의 의미. 그래서 한옥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앞에 나온 내용을 요약 정리해 줬으니까 중요도는 상이 되겠네요. 지금 중간 2에 나온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한옥에서 통해 원리를 구현하는 것. 두 번째 방법은 미시기후를 활용한 찬 공기 주머니를 만드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 효과는 찬바람으로 한여름에도 시원하다. 그 사례는 관가정의 처마 사진이 있다. 그게 뭐죠? 여기 관가정 나온 거, 여기에 사례. 예시의 방법을 통해서 통해 구현 원리 두 번째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옥마당에 일어나는 대류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대류현상이란 기체나 액체 물질이 이동함으로써 열이 전달되는 건데 기체나 액체 전체가 고르게 가열되는 것을 우리는 대류현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찬 공기주머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얘를 정의의 개념을 활용해서 설명하고 있고 한옥이 과학적 방식을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해 원리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온 찬 공기 주머니의 원리 역시 과학적인 방법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찬 공기 주머니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한옥의 돌출된 처마이다. 외벽면에서 밖으로 돌출된 지붕이 대청 문에서 들어오는 찬 공기 주머니를 이제 머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앞마당으로 흘러 들어온 찬바람을 오래 잡아두는 역할을 하는 게 처마, 돌출된 처마이다. 여름에 한옥의 안채를 서늘하게 해주는 게 바로 한옥의 처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글 전체는 정의, 대조, 예시 등의 다양한 내용 전개 방식을 사용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요 나머지 부분을 숙제로 해오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전체 구조도가 이렇지 중요한 문단이 어디 있지 요 정도 기억하시고 나머지 문제 풀면서 세부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내신이니까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되므로 문제는 한 두세 세트 정도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겹치는 문제가 있다면 안 푸셔도 되고요. 어휘 문제는 반드시 푸셔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